자, 이재명 후보와 갈등을 빚다가 숨진 셋째 이재선 씨와 그 아내 박인복 씨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재명의 그 위에 둘째 형이죠. 이 둘째 형인 이재영 씨가 이미 숨진 이재선 씨와 그 부인인 박인복 씨를 비판하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편을 들어줬던 것입니다. 자, 애초 이 이재선 씨가 이재명 후보로부터 성남시장 자리를 양보받으려다가 둘 사이가 틀어졌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욕설을 녹음하고 공개한 이재선 씨 부부의 행동도 잘못됐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둘째 동생, 둘째 형인 이재영 씨가 첫째 형인 이재선 씨의 주장에 이 반대되는 것, 그러면서 이재명에게 편을 들은 듯한 이런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이재선 씨의 부인인 박인복 씨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 박인복 씨는 2017년 남편 사망 이후에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영 씨, 그러니까 둘째 이재영 씨는 2012년 멀쩡한 동생 이재선 씨, 그러니까 이재선 씨는 셋째인 것 같습니다. 멀쩡한 동생 이재선 씨를 자, 이재명 후보의 뜻대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해서 정신감정 의뢰서를 썼던 인물이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 증거로 박 씨는 당시에 이재영 씨가 서명했던 의뢰서를 공개했습니다. 자, 그로부터 8개월 뒤에 진행된 심리평가에서는 자, 이재선 씨 이미 작고하셨죠. 이재선 씨는 정상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 이재선 씨의 부인인 박인복 씨는 남편이 시장 자리를 노렸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남편은 정치의 뜻이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형 이재영 씨가 이재선 씨에게 한 정언이 다 엉터리다라고 이재선 씨 부인이 말한 것입니다. 자, 논란의 시작은 이재영 씨가 7일 날 CBS 노컷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였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형제간 갈등에 관해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자, 동생인 이재명이 2010년 성남시장을 한다고 하니까 자, 그것을 자신, 즉 이재선 씨한테 양보했으면 하는데 근데 정치가 양보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넷째가 이재명 후보입니다. 넷째인 이재명 후보는 사법고시 나와서 변호사 개업할 때부터 정치의 뜻이 있었다, 이런 것 같고, 이재선은 처음에는 안 했던 것 같아. 그런데 동생이 시장을 한다고 하니까 거듭 설명을 했습니다. 동생이 시장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제 양보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른바 형수 욕설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욕을 한 건 형이 어떻게 했든 그걸 떠나서 본인 이재명 후보가 잘못했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자, 평생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 안고 있어야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재영 씨는 그 원인으로 재선이가 너무 심한 욕을 했다는 것이다. 아무리 형제간에 싸우더라도 하지 말았으면 어떻게 보면 동생인 이재명 후보가 그런 욕까지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형수 욕설 녹음 파일에 대해서는 그걸 또 세상에 밖에 내보낸 것 자체도 그건 셋째가 잘못한 것이다. 자, 재수 씨인 박인복 씨, 그 이재선 씨 부인이죠. 재수 씨가 말렸어야 했다. 그 부분을 설령 녹음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빼고 공개하든지 해야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이재영 씨는 둘째고, 이 둘째가 이제 밑에 이재선 씨가 셋째입니다. 이재선 씨는 이미 작고를 했고, 넷째가 이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가 지금 이재명과 이재선 씨가 갈등하고 있는, 셋째와 넷째 사이에 갈등하고 있는 사이에서 둘째인 이재영 씨가 자, 이게 이재명의 설명, 이재명 측의 주장에 대해서 많이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내용에 대해서 박인복 씨, 그러니까 이재선 씨의 부인인 박인복 씨가 자, 이 9일날 조선일보 유튜브에 나와서 반박을 했던 것입니다. 자, 박인복 씨는 남편이 시장을 하려는 욕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시장 선거가 끝난 지 2년이 지난 2012년 2월달에 남편이 성남시 게시판에 측근 인사 관련 비판글을 올리게 된 게 갈등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장 게시판에 그런 갈등글을 올리는데 그 이전에도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도 자, 이재선 씨도 역시 성남시 관련해서 뭔가 글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시장이 되고 난 뒤에 성남시의 인사 관련한 그런 비판글을 올린 게 이제 이재명과 이재선의 갈등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이재영 씨는 그 둘째죠. 이재영 씨는 자기 동생인 제 남편의 장례식장에도 찾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이 박인복 씨는 이재영 씨가 이재명 후보를 도와서 멀쩡했던 남편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서 서류 작성에 동참했던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재영 씨가 다른 가족 구성원 일부와
연대 서명해서 2012년 4월 달에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에 제출한 이재선 씨 상대의 정신건강치료 의뢰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의뢰서에는 이 둘째인 이재영 씨 등이 이재영 씨가 바라본 이재선 씨 증상으로는 심한 우울증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함,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원인으로 형제 간의 강한 감정 집착, 그리고 누군가 한 명을 집착해서 괴롭히는 증상이 있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인 이재영 씨가 셋째인 이재선 씨에 대해서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 하는 식으로 지금 의뢰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역시, 이재명은 넷째입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2018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형 강제 입원 시도 의혹에 반박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강제 진단 절차 검토 과정 중에 4월 10일 어머니와 가족들이 진단 절차 요구 민원을 했다고 스스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가족들이 이 형에 대한 진단 절차 요구 민원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8개월 지난 뒤에 진행된 이재선 씨에 대한 심리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당시 법원 기록을 보면은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공판에서 2012년 12월 22일 모 연구소에서 이재선 씨에 대해 실시한 심리학적 평가에서 조울증과 연관된 단서들이 특별히 나타나지 않았다. 유의미한 정신과적 장애와 정서적 어려움이 있지 않는 상태라는 판단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고, 또 이재선 씨는 거의 매일 회계사 사무소에 출근하면서 정상적으로 회계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신적인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7월 과거의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저희 형님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셨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재선 씨의 부인인 박인복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 사실 자체는 존재하지만 이는 욕설 사태와 강제 입원 시도 불발이 있었던 시점이 아니다. 그로부터 2년여가 흐르면서 교통사고 등으로 진짜 심신이 피폐해져서 나와 딸의 권유로 입원했던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시 새벽 등에 전화해서 우리 부부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을 했던 것도 돌이켜보니까 남편을 자극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빌미를 만들려고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2020년에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고에서 그가 2012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성남시내 보건소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재선 씨 강제 입원을 시도한 정황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보건소장에게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평가 문건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거나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평가 문건을 받아오라고 지시했거나 또 브라질에 이재명 후보가 출장 중일 때도 보건소장에게 전화를 해서 재선 씨의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재촉했다는 것이 법원이 확인한 사실이었다라고 조선일보가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는 연이어 안타, 홈런을 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당대표의 사퇴 결의안을 막아줬습니다. 윤석열의 이 자비로 말미암아 이준석은 다시 기사회생했습니다. 두 사람의 콜라보 지금은 잘 맞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준석의 달라진 태도입니다. 물론 여전히 이준석 대표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이준석이 분탕질 쳤던 걸 생각하면 정말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를 해야 합니다. 지금 또다시 한 번 더 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데 이준석이 지금 바짝 군기가 잡힌 것 같긴 합니다. 그 전에 이준석은 지난 2주 동안 언론 방송 인터뷰, 신문 인터뷰 막 하면서 윤석열과 선대위를 흔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이준석이 오늘은 또 다른 면모를 보였습니다. 제가 엊그제 이준석이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을 만나서 또 모셔오겠다 이런 말을 해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김종인 전 위원장은 제가 볼 때는 본격적인 선거 기간 이제 유세차가 동원되고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할 때가 되면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이나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전부 다 유세차에 타야 합니다. 마지막 총력전에는 등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선대위를 해산시키고 선대본부로 새롭게 출범했는데 또 김종인이 나오면 정말 실망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지금은 권영세 선대본부장, 원희룡 정책본부장,
그리고 조경태 이미자 직능본부장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직할처제입니다. 이준석 대표도 지금은 일을 합니다. 이준석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상당히 변했습니다. 제가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복귀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있지만 이준석이 오늘은 기자의 질문에 아주 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서 물었더니 지금은 아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은 뭐 선대위 구성이 어떻고 이거 할 때 아닙니다. 일을 할 때입니다. 지금 AI 윤석열 평이 아주 좋습니다. 59초짜리 유튜브 쇼츠 영상 정말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준석은 이제 인터뷰하면서 말로 뭐 어떻고 선대위 구성이 어떻고 윤핵관이 말이죠 이런 말할 때가 아닙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거 운동은 젊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경륜이 있는 뭐 리더급은 사실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밑에서 물건이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후보 이미 경선 때부터 그 주변에는 전문가 그룹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뭐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한 분도 있고 장관 한 분도 있고 저 대학 교수 중에서도 정말 초인류 스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책을 어떻게 선대본부가 끌어내서 국민들한테 보내느냐인데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가 지금 홈런을 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병사 월급 200만 원 이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야 이거 너무 파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지금 이걸 가지고 민주당, 정의당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만큼 파괴력이 큽니다.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말하지 말고 입 닫고 일을 해야 됩니다. 방금 전 이준석 대표가 YTN 기자의 질문을 받고 놀랄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준석의 행보에 비하면 이제 조금 정신 차린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물론 끝까지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준석과 같이 컴퓨터 전공자 또는 이 젊은 사람들의 이런 AI 윤석열 이런 것들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은 윤석열이 건방지게 이건 내가 한 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내 아이디어도 있고 제게 아니고 다른 사람 아이디어도 윤석열 후보가 채택했다. 자 방금 전 YTN 기자의 질문에 이준석 대표가 당사를 넣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님과는 언제 만나세요? 이준석 그거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좀 보면서 움직이겠습니다. 정무적인 거는 지금 오히려 밀려놓은 일이 많아서 그거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준석은 지금 일을 해야 합니다. 입을 열고 떠들고 비평가처럼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자기가 지금 윤석열 당선에 있어서 행동대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선거라는 거는 일을 해야지 움직이는 거지 평론하는 사람만 많아가지고 움직이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또 기자가 묻습니다. 어떤 거 위주로 오늘 당사에서 회의하는 건지. 그러자 회의보다는 오늘 일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이제 조금 대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실 이준석이 믿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지금은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급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이 어제 오늘 그제 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거에 이 오세훈 시장이 한명숙 후보와 붙어서 간신히 이겼던 이 지난 지방선거 때가 기억납니다. 2010년이었습니다. 그때 이 서울시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오세훈 시장과 함께 선거운동을 참 치열하게 했습니다. 그때 저도 뭐 상당히 많은 일을 했는데 그때 회의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디어 중에서 어떤 것은 40대 이상은 입을 닫고 있고 30대 2030들만 아이디어를 내라. 그걸 가지고 40대는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때는 사실은 참 젊었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40대였고 저도 40대였고 뭐 나이 50대가 몇 명 있었습니다. 김성식 전 의원이 50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때 회의는 우리 뭐 몇 명 뭐 회의가 여러 개 있습니다. 알짜 회의 뭐 근데 한 4-5명만 오세훈 시장하고 하는 회의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젊은 친구들 참모들 왕창 들어서 하는데 그때는 첫 번째 아이디어는 젊은 친구부터 먼저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탁상 공론이라는 말이 있지만 참신한 아이디어는 젊은 친구들이 잘 냅니다. 그걸 갖다가 만드는 겁니다. 어쨌든 이준석 대표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들 방에도 말이죠. 뭐 보좌관, 비서관, 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좀 쫙쫙 뽑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선거가 안 됩니다. 계속 뭐 권력 다툼, 뭐 공천권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공천권을 행사하든지 괜찮은 사람이 하면 되는 겁니다. 뭐 특정 세력, 누구 라인이다. 이거 뭐가 중요합니까 솔직히. 중요한 것은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고 일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준석의 발언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약이 이준석 대표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거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거로 보입니다. 그러자 이준석은 제가 하는 역할도 있고 아닌 것도 있죠. 그러니까 후보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거 상당한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자기 위주로 이런 거 합시다 저런 거 합시다 막 나오는데 그걸 초이스하는 겁니다. 그게 윤석열 후보의 일입니다. 좀 더 재밌는 아이디어 생각해 놓은 거 있으세요? 묻자 여러 가지 있고 하나씩 풀어가야죠. 야전 침대는 언제 옵니까? 준비시켰습니다. 다 되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옆에서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말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과물로 얘기를 해야죠. 이게 중요합니다. 원희룡 말 결과물로 이야기를 해야지 뭐 자꾸만 우리 앞으로 이거 뭐 한다 준비한다 이거 왜 합니까? 영업 기밀입니다.